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김능구의 대선진단. 오늘은 안철수 후보, 이제 후보죠. 후보의 출마 선언 이후에 좀 달라진 어떤 여론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선 전국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날 출마 선언 이후에 민주당이라든지 안철수, 박근혜 쪽 분위기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지금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그리고 컨벤션 효과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민주통합당의 선거 전략본이 박선숙 전 의원이 8단계를 내고 안철수 캠프 쪽으로 이동을 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분위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뒤숭숭한,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배신자 운운하면서 이렇게 딱지 붙이기는 하지 않지만은 내부적으로 일부 이탈이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 하는 분위기 정도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날 이 문재인 후보가 이제 총장에서 의원들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 중간에 그 소식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날 탈당권은 사실 잘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인사들은 좀 섭섭함을 토로를 하는 분위기. 사적인 자리에서는 배신감도 토로했다. 이런 이야기 뭐냐면은 청와대에서도 어쨌든 공보 수습도 하고 환경부 차관도 하고 사무총장도 하고 했던 분인데 그만큼 당에 혜택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당이 이제 새롭게 출발을 저으면 어쨌든 단일화에서는 서로 경쟁자잖아요. 이게 상대방 후보의 핵심의 강을 보고 특히 문재인처럼 의원들은 상당히 배신감을 토로하더라고요. 정치도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박근혜 쪽은 사실 박근혜 후보 지금 위기 아닙니까? 홍사덕, 송영선 불법 자금 흡수 의혹 때문에 계속 터지고 있죠. 지금 이제 저 평택에 또 이재명 의원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안철수 출마 선언을 저지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전에 정준길 위원회 가지고 이 금태변호사 폭로 기사 이런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게 박근혜 후보가 연관됐다 안 했다를 떠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로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라는 기존 정치인이 아닌 또 안철수 현상으로 전국을 갖다가 뒤흔드는 이런 후보가 탄생한다는 것은 위기를 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출마 안 했으면 또 마음은 당연히 있었을 거고, 실제로 보면은 이 경찰이다 혹은 경찰 정보통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출마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파다했잖아.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출마를 하게 된 자체가 지금 아주 가장 이 비리 문제다 공천 비리다 뭐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쨌든 출마 선언 자체가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봐야죠. 안철수 후보 출마 이후에 여론 지지율은 데이터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우리가 한 16일 날 문재인 후보가 이제 선출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해서 이 3, 4일 전부터 해서 문재인 후보의 이 지지율이 이렇게 증가 추세가 쭉 이어져 왔잖아요. 이어져 와서 급기야 18일인가 그때쯤 와가지고는 가상 대결에서도 박근혜 후보를 제치는 그 전부터 16일 그 전날부터인가 어쨌든 간에 안철수 후보와 야권 후보 단일화에서는 제쳤죠. 예를 들면 그런 추이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19일 날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나온 이후에 상당히 그것이 이제 조정 국면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더만은 그게 이제 어제 한 조사에 의하면은 상당히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 효과가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어떤 이 컨벤션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죠. 이게
말하자면 이제 3자 대결에서 박근혜 후보가 40%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이제 35%대로 내려오고 안철수 후보가 25%대에서 지금 30%를 넘어서 32%인 둘 차이가 3%밖에 안 나요. 다자 대결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그에 비해서 20%를 넘었다가 다시 20%대에서 주저앉은 한 19.7% 정도 나왔는데 이게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안철수 이번에도 공교롭게 만약에 안철수 원장이 19일날 출마 선언을 안 했다면 제가 볼 때 한 24, 5%까지 올라갔다 이게 보는데 어쨌든 간에 20% 1, 2%를 올라가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이게 그래서 한 35, 32, 한 19 이 정도로 이렇게 그 다자 대결에서 됐고 양자 대결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의 어떤 이 지지율 상승이 돋보이죠. 박근혜 후보가 44대 49.9 거의 50%에 육박하는 어떤 이 처음이죠. 이 50%에 육박하는 안철수 후보가 그렇고 이 박근혜와 문재인 그 후보 간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여전히 1%가 앞선 46대 47 정도로 리얼미터 조사에서 나왔고 양자 대결 야권 단일화에서 양자 대결에서 그 전에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그 앞서섰는데 이번에는 10% 정도 차이 나게 다시 뒤집어져 버렸어요. 34.8 대 44.8 10%나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19일날 출마 선언이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의 어떤 이 문재인 후보의 어떤 상승세를 갖다가 이렇게 그 정체 상태로 만들면서 그 안철수 원장이 치고 올라가고 박근혜 후보는 어쨌든 다자 대결, 양자 대결에서 다 이렇게 주춤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냐면은 앞으로 아마 한 달 정도까지 어떤 그 말하자면 국민검정 이렇게 그 국민들에게 이제 새 후보가 경쟁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어떤 이 민심의 향방이 정해질 시기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근데 그 시기 이후에 이 10월 말부터 그 단일화 논의가 실제적으로 본격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은데 그 시기가 또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선 단계가 그렇게 한 3단계가 될 건데 지금 이제 3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현재 그 요 1단계입니다. 이 1단계. 지금부터 시작해서 1단계에서 이제 가장 그 첫 번째가 이제 추수 민심. 예를 들면 지금부터 한 그 일주일간에 어떻게 그 이 새 후보가 국민들한테 그 자기의 어떤 이 여러 가지를 그 내놓고 그것이 국민들의 어떤 민심의 어떤 이 반향을 일으키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지지, 박정희 전 대통령 딸이란 부분들이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역으로 지금 이제 그 5.16이다, 유신이다, 인혁당이다 하는 그런 그 역사인식, 역사의 문제가 하나의 그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석 전에 그 전향적인 어떤 입장이 발표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게 이제 24일날 부산을 간다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뭐 자기가 야권이다. 혹은 뭐 이렇게 정권교체다. 그 야권 후보 단일화를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야권 후보로 분류되는 안철수와 민주통합당 후보 문재인 후보 둘 다 부산 출신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 그동안 이 지지 기반이었던 PK가 지금 흔들리기 때문에 그 PK 지역에 24일날 가서 거기서 자기의 가장 현재 아킬레스건인 그 역사 인식에서 전향적인 어떤 부분을 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그 예상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안철수 원장 같은 이번에 그 뭐 현충원 참배에서도 드러났지만 출마 선언문에서도 국민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선거 과정에 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리고 그 다음 국민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진정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죠. 선거 과정에서부터 실제 국민통합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현충원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뭐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하고 박태준 전 총리까지도 이렇게 참배를 했죠.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폭넓은 지금 행보를 했다. 마치 박근혜 후보가 처음에 대통합 행보를 했듯이 오히려 그때도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도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밖에 안 갔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은 참배를 안 한 거죠. 예를 들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그 보수 세력이라고해서는 우리 건국 대통령으로서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된다. 물론 4.19에 의해서 쫓겨나고 이 하와이에서 죽음을 맞아 그 이후에 돌아왔지만 예를 들면 4.19는 4.19고 건국 대통령으로 재조명돼야 된다. 나는 이 문제 제기가 많죠. 이게 이 시사한 바 큽니다. 이게 그렇지만 그 다음날에서 어쨌든 거기에 참배하는 것은 어떤 역사를 배우는 거다. 그거 말하면서 어쨌든 간에 과거에 대한 어떤 역사관의 어떤 이 정확함을 강조를 하면서 또 자기가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지금 이제 기계적으로 이 좌우를 다 포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으로서 선을 껐죠. 이게 하여튼 간에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강폭 행보를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주일 내내 이렇게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데 지금 문재인 후보 캠프가 제일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게 컨벤션 효과를 타고 이제 올라가서 한 5% 정도 올라갔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더 치고 올라가면서 어떤 야권의 어떤 대표하는 후보로서 어떤 정체성과 아울러서 어떤 지지를 획득했어야 되는데 바로 이어서 오는 안철수 후보의 출마 선언에 의해서 그게 정체에 내지는 다시 뒤집어지는 야권 후보 지지도에서는 그런 걸 이제 겪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추수를 맞이해서 문재인 후보한테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호남 민심이지 않느냐. 지금 제가 오늘 또 강주 MBC 토론회 갔다 왔는데 상당히 이 강주 전남을 중심으로 한 호남 민심은 물론 지난 민주당 경선단 48% 정도가 지지를 했어요. 이게 저는 당시에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35% 정도를 예상했었어요. 이게 그렇지만 이제는 민주통합당의 후보로서 문재인으로서 정권교체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속에서 48%까지는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안철수 후보한테 강주 전남의 민심이 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조사에서도 양자 대결에서 보면은 27.5 대 50.2. 그러니까 거의 20% 이상이 차이 나는 이거는 그 전에도 그랬어요. 이게 그 전에도 그렇고 이 다자 대결에서 다자 대결에서 보더라도 29.5 대 37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강주 전남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문재인 후보는 민주통합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노무현의 영원한 비서실장. 이게 1차적이죠. 이게. 근데 본인의 가장 강점이 또 역으로 보면은 참여정부의 가오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전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등당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본인이 부산정권 발언들 그래서 참여정부로부터 호남 지역이 소외됐다는 어떤 인식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확인해 보라는 강주 전남 민심은 이전이 아니라 지금 미래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지금 본래 전략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고비마다 어떤 역할을 했던
그게 우리 강조 전남을 중심으로 한 그 호남 이 민심이고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그 박근혜와의 어떤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리고 정말 새롭게 그 호남 민심은 현재 민주당에 상당히 좀 이전에 보면 90% 지지하고 최소한 70, 80% 이상 지금 여론조사에도 보면 거의 70% 이상 나옵니다. 이게. 그렇지만 굉장히 민주당에 대해서 오히려 그 지역에서 민주당이 1당이죠. 이게. 그 지배정당인데 하여간 그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 변화에 대한 욕구가 제일 높은 지역이죠. 지지율은 굉장히 제일 높으면서도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재인 후보한테 주어진 과제다. 과거는 과거고 그 과거에 대한 어떤 철저한 어떤 반성과 이 사과 뭐 이런 부분도 일정 이분 경선 기간에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그 이 담보. 예를 들면은 그래서 경쟁 있는 후보를 보여주고 정말 민주당의 변화, 정치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후보다는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뭐 제가 만약에 참모라면은 한 일주일 동안은 호남에 살아라. 이게. 그게 이제 하나의 1점 전략으로서 이야기 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후보 단일화 1단계의 성분은 저는 호남 민심에 있다고 봅니다. 호남 민심을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누가 장악하는가? 누가 호남 민심이 향방이 주어지는가? 누구에게? 그래서 이게 따라서 그 1단계의 그 후보 단일화의 성부가 결정되지 않는가. 그럴 때 호남은 지역주의로 호남을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게 역사의 고비고비에서 그 기여를 한 그리고 자기 역할을 해왔던 어떤 이 정확하게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하는 호남 민심으로 그 보고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 민심이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 단일화의 핵심 변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또 추석 민심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제 추석까지 한 일주일 정도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까지 만약에 지금 50대 25의 이 후보가 그대로 간다면 향후 10월달 들어서 이제 그 단일화 국면에서 안철수 원장이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저 말하면 민주통합당에서 그 지금 뭔가를 내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그 민주통합당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망 그 자체였거든요. 예, 그 중통합은 이루었지만 시민사회 세력과 하지만 정말 그 안철수 현상이 보여줬던 정치권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 획기적인 변화를 갖다 민주당이 이렇게 가져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그 뭐 모바일 경선의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오히려 구태 정치, 패권 정치 뭐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사람들한테도 그 인식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쇄신과 변화가 그리고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인적 쇄신과 제도적 쇄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건데 그것을 갖다가 좀 한시라도 빨리 그 문재인 후보가 내놔야 되지 않겠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4일날 박근혜 후보가 그 부산에 가서 자기한테 지금 가장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뭐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지금 어쩌겠어요. 그 부분들은 그냥 그거는 뭐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은 그 부분을 다시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그 공천 과정 이번에 보니까 그 새누리당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같이 있는데 김당 후보가 사퇴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공심위의 전 과정을 녹취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서로 뭐 예를 들면 눈빛, 뭐 예를 들면은 이런저런 걸 속에서 간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완전 투명화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 공정심사 과정을 갖다 혁신하겠다는 이런 이 취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그거는 그렇게 뭔가 제도적으로 변화하고 어쨌든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제 그 본인의 문제, 역사관의 문제는 지금 24일 날 이걸 갖다가 하나의 그 시점으로 저는 그 상당히 지금 예상으로는 반반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24일 날 PK에 가서 전향적인 역사관 발언을 한다면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중도 보수 세력이 좀 떨어져 나갔다고 봐야 돼요. 이게 말하자면 뭐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친구들이 좀 어쨌든 간에 세 분 중에서는 좀 뭔가 믿음직한 요소가 있는 게 그 박근혜 후보로 보고 예를 들면 어쨌든 간에 그 보수 정당은 뭔가 안정을 주는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인혁당에 대한 이야기들 뭐 그 다음에 5.16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건 어쨌든 역사적 평가가 법적으로도 끝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저런 입장을 하는 거 보고 지지를 철회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빠져나간 거죠. 예. 그래서 이 40% 선에서 지금 이제 35, 6% 선으로 이 다자구도에서도 한 3, 4%가 지금 빠져나갔다. 이번 대선은 그 2% 게임입니다. 지난 그 97년도에 그 한 39만 표 그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될 때 한 57만 표. 네. 지금 우리가 한 4천만 명 그서 본다면은 한 예를 들면 70% 잡으면 2,800명. 예. 이게서 2% 갖다 56만 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2% 내의 승부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도 보수층의 어떤 지금 이제 거기에서 3, 4%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이 3, 4%가 빠져나간 거는 대선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죠.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홍준표 대변인이 이 중진을 모아서 그렇게 발표했을 거 아닙니까? 또 사과했다고. 자기 혼자 생각이었어요. 어떤 새누리당의 여러 어떤 통로를 거쳐가지고 이거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부정을 해버린 거잖아. 이게. 그래서 더욱더 좀 우스꽝스럽게 지금 돼버린 거죠. 도대체 대변인이 그 후보와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이 불통의 실체가 드러난 거죠. 예를 들면은, 예, 비서실장한테 보냈는데 비서실장은 전달을 안 했고, 하여튼 간에,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불통의 어떤 실체가 드러났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전복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추석 전에 제가 볼 때는 24일이면 어쨌든 간에 그때 뭔가 잡지 못하면은 이 중도 보수, 흔히 우리가 말하는 수도권의 이 40, 50대, 예, 수도권의 40, 50대 셀러리 맹점을 다 놓치게 돼버린다. 이 부분을 다 놓치게 돼버리면은 대선 승리는 어려운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5, 60대와 영남 예를 들면은 충청, 강원까지 지금 이제 했잖아요. 이게 지지가 암만 강구하더라도 수도권의 이 40, 50대를 갖다가 놓치서는 대선에서 이기기는 어렵죠. 이게. 그래서 이제 박근혜 후보는 아마 이번 그때가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선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거꾸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이렇게 역전돼 버렸단 말입니다. 이 추이가 그대로 가버리면은 이 상당히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문재인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폭발적인 어떤 뭐를 보여준 것도 아니었고, 예를 들면 선한 사람, 선한
대통령,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그 이미지에서 어쨌든 간에 그 제1야당의 어떤 민주통합당의 어떤 국민경선을 통한 선출된 후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 힘으로서 예를 들면 후보 단일화를 뚫고 본선에서 정민철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의 가장 근거지가 지지 기반이 바로 호남이라는 거죠. 근데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한테 지금 이제 더블 스코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이거는 뭐 비상 중에 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그 호남 민심은 미래를 보고 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와 함께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민주당과 이 생사를 호흡을 같이 했던 지역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국민경선에 보면 당원에 대해서 전혀 이 인센티브가 없고 배려가 없는 뭐 이런 부분 속에서 상당히 또 이제 그래된 부분도 있죠. 그래서 하여간에 뭐 제도적이 됐던 그리고 이 당의 변화를 상징하는 어떤 인적 세신이 됐던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이 대선 기획단의 어떤 인선 이 부분은 지금 별 반향을 못 일으켰다 봐야 됩니다. 이게 전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뭐 전혀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캠프에서도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이제 단일화 방식도 또 대중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짧게 한 말씀. 예, 단일화 시기와 방법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전례하겠지만 지금 우리 대선 과정에서 일어났던 단일화는 97년도 DJP 단판 협상이 한 그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서로가 이제 뭐 이렇게 공동정부 해서 뭐 이렇게 뭐 그때 내각제도 합의를 처음에는 했었고 뭐 예를 들면 정부 부처도 외교 경제 조금 뭐 이렇게 저쪽 당이 맡고 이쪽 당이 맡고 뭐 이런 경우였고 또 이와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단판이 이루어진 게 안철수 박원순 아니라 이게 이제 한 그거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그 노무현과 그 정봉주의 어떤 그 여론조사 경선에 의한 어떤 단일화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그 보여줬던 어떤 박원순과 박영선 의원의 그때는 여론조사 그 다음에 배심원 투표 그 다음에 그 선거인단 이게 이제 혼합해서 이제 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부터 뭐 준비해가고 뭐 물론 그 캠프에서는 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고민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안철수 원장은 안철수 현상에 이은 말하자면 어떤 국민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국민이 선택한 뭐 그 변화를 갖다가 이뤄내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국민혁명에 저는 빛을 내걸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서 국민의 또 이 평가를 받겠다. 민심의 어떤 이 향방을 듣겠다. 예, 뭐 이런 게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국민의 이게 정치권의 어떤 그 변화의 혁신 그리고 국민이 동의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들었잖아요. 단일화에 대해서 금태섭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그 조건이 있을 때는 뭐 민주당 입당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민주당이 변해라 이런 건데 이 민주당이 변해라는 부분들 단일화 부분들은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제가 볼 때 일단은 자기의 그 국민혁명의 기회를 얼마큼 국민들이 그 인정하고 함께 참여해 주느냐 이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우선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 평가를 하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한 달 정도는 걸려야 되지 않겠냐. 물론 1차적으로 출석 민심을 통해서 지금 현재도 출마 선언문에 뭐 구체적인 어떤 이 국정 현안에 대해서 실험 방도를 내놓고 있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놔야 되겠죠. 예를 들면 경제 민주화, 뭐 복지 그리고 성장은 해서 가지고 뭐 성장 동력이 더 중요하다 어쩌다 뭐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깐나내기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게 성장이 먼저냐 복지가 먼저냐 논할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그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걸 내놓고 예를 들면은 그러려면 한 달 정도는 최소한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때쯤 돼서 어떤 이 여론과 어떤 민심의 어떤 이 향방에 따라서 이 단일화 방식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죠. 금방 이 조사에서 지금 이제 추이로 만약에 2강 1중, 예? 2강 1락으로 그냥 돼버리면은 사실은 이거는 첫 번째 이야기한 어떤 그 협상에 의한 어떤談판, 서로 간에 있어가지고 어떤 공동정부론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그런 협상에서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두 분의 어떤 지지가 팽팽할 때, 팽팽할 때 지금은 이게 어제 조사에서 10% 차이 났지만 그전에는 같았거든요. 그전날은. 그러니까 이게 팽팽할 때는 어떻든 간에 이 본인들이 국민이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인정하는 어떤 방식을 택하려면 어쨌든 국민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단일화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그래서 이 단일화 방식은 한 달쯤 뒤에 그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예. 오늘 그 출마 선언 이후에 어떤 여론 동향 변화를 가지고서 대선 중국을 짚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